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교양연구소의 손정락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리서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요. 중간에 잠깐 현업에서 부동산 PF 여신을 짧게나마 한번 다뤄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얘기는 조금 이제 실무적인 얘기도 좀 같이 좀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현재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말씀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부동산 개발금융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개발금융이라고 한 것은 PF 대출 외에도 실제 이제 부동산에 투입되는 자금의 유형이 다른 유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F 외에 부동산 이제 건설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은행 집계로는 한 560조 정도가 작년 말 기준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접 대출과 PF 대출 외에도 사실은 금융권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자기자본 투자를 지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로는 집계가 잘 되지 않지만 이 세 개를 묶어서 개발금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개발금융 내 PF 외에 이제 다른 직접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로 PF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리스크는 이 PF 외 직접 대출에서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이제 PF 대출 잔액이 135조인데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실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집행 숫자는 230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30조 안에는 실제 이런 직접 대출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PI를 말씀드린 이유는 뒤에 저희 이제 과제로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은 이 PF 대출 외에도 이 자기자본 투자, 그러니까 금융권의 자금을 활용해서 자기자본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결국 시행사에 자기자본 부족 모델을 해결하는 것까지 같이 패키지로 묶여야 조금 더 효과적인 금융 대책이,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 개선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금융은 말씀드린 직접 대출과 PF 대출, 그다음 PI에 대한 금융,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PF 대출은 이제 브릿지론하고 본 PF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저희가 브릿지론이 훨씬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브릿지론이 위험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일단 담보가 부족합니다. 이 브릿지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허가가 진행되기 전에 그 이제 중간 단계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허가 완료 이전의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담보 가치가 사실 인허가 이후의 토지에 비해서는 가치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토지 매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전체 필지 중에 2가 빠져 있으면 담보 가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담보 가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브릿지론이 본 PF보다 이제 조금 더 위험한 이유는 그 사업 참여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사실은 시공사도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사업 참여자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담보 가치도 부족하고 사업 참여자도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브릿지론에서 조금 더 부실 위험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의 현황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PF 대출 잔액 추이를 한국은행 기준 집계표로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을 했고요. 2020년 이후에는 금융위에서 나온 자료하고 이제 거기에 한국은행 자료 일부 섞어서 이제 제가 좀 별도로 수정을 한 건데요. PF 잔액 추이를 보시면 금융위기 이전에 약 77조 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게 다시 예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한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요 10년이란 기간은 사실은 이제 부실을 정리하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위기 이후에 변한 상황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실 정리와 비즈니스 모델 개선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시장을 회복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한국 PF 시장의 과제는 이제 부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느냐도 있지만 현재 작동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짧은 시간 내에 그것도 이제 향후 PF 업계 또는 이제 정부 당국 쪽에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2018년 이후에 이제 전 PF 잔액 기준으로 전 고점을 넘어서 매년 15조 원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PF 규모가 18년 기준으로 한 2배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이 당시 이제 PF 잔액이 증가한 것은 이제 대부분 비은행권 위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서
2023년 이후에 이제 비은행권에서 자금이 안 돌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좀 PF 잔액을 많이 늘리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호황기 쪽에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비은행권에서 상당 부분 늘어나고요. 그 비은행권에서 PF 대출을 늘리는 이제 그 작동 기제는 그 증권에서 주선을 하고 증권에 주선한 그 PF 대출을 이제 캐피탈이나 보험사가 받아가면서 그 잔액이 많이 늘어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전반적인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그 PF 시장의 이제 모델 변화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예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은행권 위주로 PF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비은행권이 좀 PF 대출 잔액을, 그러니까 PF 시장 내 역할을 계속 늘려갔는데요. 근데 그것은 건설사 쪽에 책임준공 모델이 변하면서 그 빈자리를 비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건설사에서 현재와 같은 책임준공이 아니라 이제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지급보증 방식이 이제 주요였었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건설사가 이제 신용공여를, 그러니까 역할을 좀 줄이고 그 신용공여를 이제 비은행, 그러니까 증권을 포함한 비은행권이 대체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갔고요. 그렇게 한번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면서 이제 그 모델이 정착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 PF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 이후에 한 2배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2배 정도로 증가한 데는 사실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그러니까 단위 사업장의 PF 대출 금액 자체가 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PF 대출을 할 때 그 토지 잔금하고 초기 사업비 정도만 이제 보통 금융권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건설사에서 신용 보강을 좀 줄이면서 그 사업비 대부분, 그러니까 공사비 대부분을 확보하는 형태로 이제 PF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총 사업비 한 절반 정도만 금융권에서 PF로 대출을 해줬다면 최근에는 전체 사업비 한 80%, 90%까지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부분의 공사비를 다 확보해서 준공은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의 이제 PF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단위 사업장에서 PF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는 것은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는데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결국 건설사의 공사비를 미리 확보해 줌으로써 준공 리스크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PF를 상환받을 리스크는 좀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얘기는 건설사의 리스크는 좀 줄이는 대신 이제 금융권이 조금 더 리스크를 부담하는 형태로 이제 최근에 PF가 변해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PF가 늘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상품 영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비주택 상품, 그래서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물류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PF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외 비수도권 비중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영역의 증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단위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의 증가,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이제 PF가 많이 늘어난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PF 시장 현황, 최근에 이제 리스크 수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PF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권 전체로 한 2.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 넘었을 때에 비하면 아직 이제 작은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PF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PF 연체율은 사업장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PF 시장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금융권 현재 리스크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건설사 쪽인데, 최근에 건설사들 상황을 보면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재무지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사업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재무지표도 악화되는 동시에 사실은 사업도 좀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중견 이하 건설사들은 대손도 쌓아야 되고 동시에 수익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 수익이 줄어드는 기간이 오래된다면, 즉 비즈니스 모델 개선 작업이 늦어진다면 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익이 감소하면서 대손을 충분히 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PF 시장의 그럼 취약한 고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네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론입니다. 브릿지론은 현재 특히 제2금융권, 그래서 신평사에서 이제 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업권은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이 세 개 업권인데, 이 세 개 업권의 브릿지론 합산액은 30조 원을 아마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여기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업계 전체의 브릿지론은 사실 30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브릿지론은 사실은 가장 리스크가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브릿지론 쪽,
이렇게 부실 대응을 하는 것에 현재 그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 비주택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작년 말에 연구소에서 비주택 PF, 비주택 시장 상황과 이제 PF를 다룬 보고서를 한번 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 기반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당장 분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분양이 되는 경향이 강한데, 이 비주택 같은 경우는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택에 비해서 수요 기반도 넓고, 근데 금리 같은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주택에 비해서 수요가 좀 살아나기, 한번 이제 수요가 위축되면 살아나기 어려운 영역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비주택 PF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릿지론도 문제가 되고, 본 PF로 넘어가더라도 이 본 PF 단계에서 매각이 안 되면서 본 PF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주택 시장 내에서도 조금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쪽은 이제 많이 언급되는 뭐 대구, 그다음에 경상권, 그다음에 뭐 충청권 일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도 많이 있고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소형 건설 사업장인데요. 요건 이제 본 PF 단계 리스크 요인인데, 사실 그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재무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중소형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제 시공사가 부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가 이제 부도가 나게 되면 결국 이 시공사가 갖고 있는 부실 사업장 외에 정상 사업장도 사실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 쪽이 사실은 향후 이제 PF 시장 어떤 건전성을 모니터링할 때 주요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현재 상황을 좀 지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한 건데요. 대부분 이제 한국은행 자료를 좀 이용을 했고요. 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PF 잔액 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금액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금융사나 건설사의 자기자본, 그러니까 체력을 보면 체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사의 부채 비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금융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한 2.6배 정도 PF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제 대부분의 업권은 100% 이내,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내로 PF 잔액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제 체력은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사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 PF 쪽에 이제 부실이 확산된 경로를 보면 사실은 업체가 무너지면서 이 연체율이나 부실 자산 비율이 확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지표가 그래도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이게 이제 업체 쪽 부실이 좀 확산되면 사실 이제 이 PF 쪽의 지표가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금융사, 그러니까 좀 체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사, 그다음에 중견 이하 건설사를 대상으로 이 업체 부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 부실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과제 쪽인데요. 과제는 사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이제 사업장 단위로 결국 이제 부실을 떨어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떨어내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사나 건설사 이 업체 단위로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이렇게 부실을 떨어낸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부실자산을 없애면서 그 금융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자금을 돌리는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 정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실자산을 떨어내서 이 금융의 기능이 회복이 되려면 현재 작동하지 않는, 또 이제 현재나 앞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세 번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까지 정부에서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사업장 단위로 이제 부실을 떨어내는 것, 그 다음에 업체 단위로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고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일단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개선 쪽은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정부에서도 최근 5월에 발표한 그 질서 있는 그 PF 구조조정 방안에서 향후 비즈니스 모델 개선 작업을 이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 자체는 이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이행을 지원할 것이냐, 그 이행 단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그래서 빨리 논의가 필요한 작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 방향 최근에 발표된 것들을 결과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실 쪽은 일단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고 실제 이제 실행을 남겨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실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이 사업장 단위 부실이 결국 업체 쪽에 부실로 전이가 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고요. 이 사업장 중에 좀 위험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주택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는 이제 지방주택 사업, 그 다음에 론 중에서는 이제 브릿지론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페이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요거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평가한 그러니까 이제 금융업권 중에 좀 취약 업종으로 평가되는 증권, 그다음 캐피탈, 그러니까 여전사, 그다음에 저축은행 이 세 개 업권에 예상되는 PF 추가 충당금하고 순이익하고 자본, 그러니까 요것들은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를 최근에 평가를 한 바 있는데요.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권하고 이제 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워스트 케이스가 와서 추가 충당금을 쌓게 되더라도 1년 정도 이제 순이익을 포기하면 그러니까 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에 이미 그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추가 충당금 쌓게 되면 그게 자본 잠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쪽에 조금 더 모니터링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요거는 그 업계의 그 부실 규모를 그러니까 향후 부실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제 이 사업장 단위 부실이 얼마나 더 발생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 상황을 계속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18페이지 이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PF 시장의 과제는 이 부실을 떨어내고 그 업체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이나 업계 노력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향후에 남아 있는 과제는 현재 작동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과제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정부도 이제 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최근에 정책을 통해서 발표하긴 했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중에 최근에 이제 특히 조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잘 돌아가지 않는 쪽이 이 책임준공하고 이제 결국은 시행사의 이제 자기자본, 에코티, 투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준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존의 책임준공이라고 하면 이제 대형 건설사는 사실 책임준공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견 이하 건설사들이고요. 이 중견 이하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이제 부동산 신탁 쪽에 책임준공 확약을 통해서 시장에 좀 진입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부동산 신탁을 통한 책임준공이 사실 업계에서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중견 이하 건설사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개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가 되고요. 동시에 이 부동산 신탁사가 하는 책임준공 모델에서는 비은행권이 그 PF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책임준공 모델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중견 이하 건설사, 그 다음에 비은행권 같은 경우는 서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임준공 모델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인데요. 정부에서도 이제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공제조합 같은 경우에 그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준공 보증은 이제 상품을 내놨는데 아직까지는 그 보증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건설사만 사실 아직 적용이 가능한 상태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건설사들의 이 책임준공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강을 할 것이냐, 그게 좀 이슈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일례로 해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공공기관의 보증도 있지만 이제 해외는 이제 민간보험사 같은 경우가 이 책임준공에서 신용보강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지금 작동하지 않는 책임준공 관련해서 이 신용보강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담당할 거냐라는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김경 교수님도 말씀을 주신 사항이긴 한데 이 한국 부동산 PF의 사실 근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시행사의 자기자본이 약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결국 이제 개발사들이 자기자본으로
납입을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5% 미만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결국 이 개발사의 자기 자본을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있고 사실 이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일례로 이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가 이제 MDN인데요. MDN 같은 경우가 이제 그 MDN 플러스까지 포함하면 자기 자본이 2.5조 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언급하는 일본의 뭐 미쓰이 부동산 같은 3대 디벨로퍼는 자기 자본이 20조 원을 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국의 업체들이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제 사업을 수행해 와서 자기 자본을 쑥 쌓아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글로벌 피어들에 비하면 자기 자본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선도 업체를 제외하고 이제 그 이하의 중견위 업체들은 이제 더 말씀드릴 것도 그러니까 자본력이 더 여려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단기간에 하기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 나가야 될 것이냐가 이제 큰 과제인데 저희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은 결국은 금융 쪽에서 그 자기 자본을 좀 지원하는 모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금융 쪽에서는 그 기존의 PF 부실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결국 이제 그 개발 업계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투여를 지원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도 있는 것이죠. 일례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형 사모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사모 펀드들이 이 디벨로퍼랑 같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본을 투자하기도 하고 이 자기 자본을 중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가 부동산의 세컨더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컨더리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개발사 또는 이 개발사를 도와서 자기 자본을 투자한 이 금융사의 지분을 거래하는 시장이거든요. 이 거래하는 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 자기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 그 투자자들을 중개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실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개선 관련해서는 이 책임준공 문제, 책임준공 비즈니스 모델 문제, 그 다음에 자기자본 투자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아마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이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냐가 결국 이제 그 한국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 거냐와 연결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